게으르고 우아한 삶의 취향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혼밥생활자의 책장. 안녕하세요. 혼밥생활자의 책장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봄이네요. 네. 뭐 옷도 보라색, 연보라색 옷에 하얀색 목도리 같은 거 하고 오셨네요. 오, 네네. 봄옷이에요? 봄옷이죠. 요즘 제가 좀 어두운 계열의 옷을 항상 입거든요. 알죠. 저는 이제 검정색 그리고 회색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이제 너무 나한테 저승사자 같다 그러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약간 좀 밝은 옷을 입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회사 안 가는 날이잖아요. 그쵸. 아, 그렇구나. 아니, 네. 요새 정말 벚꽃이 활짝 핀 시기라 가지고 금방 지겠지만 네. 정말 주말에도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봄나들이를 하려고 예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서 저는 늘 정말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뭔데? 그런 이상한 지저분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모습 이게 좋죠. 그렇죠. 맞아. 그런 생기가 느껴지고 그런 거, 막 그런 이제 거. 계절이 바뀌었다는 그쵸. 뭔가 감각이 딱 오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시꺼먼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들이 벚꽃 사진 찍는 걸 음흉하게 뒤에서 지켜보는 이제 그런 주말을 저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래서 봄도 됐고 하니 네? 봄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댓글 소개 오랜만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 어떨까? 네네네. 과도하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네. 어쨌든 왜 이랬지? 네. 어쨌든 우선 팟빵에 남겨주셨던 관세음 풋살님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닉네임이 댓글인데요. 뭐 장명 센스가 대단하다. 대단해요. 안녕하세요. 오랜 청취자입니다. 소개해주시는 책들을 독서 어플에 기록해뒀다가 야금야금 꺼내 읽곤 합니다. 최근에는 생식기와 천척의 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저께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를 읽고 있는데 대회의 장면을 오늘 출근길에 읽으며 자꾸 코를 먹는 수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공들의 서사와 달리기를 대하는 태도, 팀을 생각하는 마음,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은 기자님과 박하나 작가님의 케미를 좋아하고 매해 돌아오는 고독한 어워드도 좋아하고 그렇게 느슨한 듯 이어지는 혼밥을 좋아합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엄청 근데 이렇게 길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는 되게 저는 엄청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치. 이런 그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거. 네, 맞아요. 천천히 오래오래. 네. 천천히 오래오래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네네. 그럼요. 느슨한 듯 이어지는 혼밥이라는 말 되게 좋네요. 뭐 이렇게 대박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가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소개할까요? 좋죠. 저희가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신작 소개를 했었던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주셨었고 SEDAEUN 종종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요. 네네. 본편보다 오프닝의 사주 이야기가 더 재미있었다고 하면 맞으려나요? 기미일주는 개수일간과 잘 맞습니다. 두 분이 친구인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네요. 동양 철학 최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뭔지 잘은 모르지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때 사주 얘기를 좀 길게 했었거든요. 네. 앞에. 그 얘기도 재밌었다. 인스타그램에 박하나 작가님이 저희 방송 녹음한 거 릴스로 올려도 주시잖아요. 네. 거기에 방금 그 달아주신 댓글 읽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옆에서 화면을 살짝 봤는데 저 릴스 속 제 모습이 머리 모양이 이마가 굉장히 훤칠하니 복이 들어올 것 같은 이마네요. 그래요. 네. 관상에도 요즘에 관심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오늘 초대 손님이 관상 학자세요, 거의. 관상 학자라고요? 예, 자기만의 관상 철학을 만드시고 그래? 네. 모셔봅시다. 모셔봅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나경희 기자입니다. 와. 저희 뭐 고독한 어워즈에서도 뵌 적이 있는 그쵸. 그런 분이시죠. 시사인의 나경희 기자님. 네. 책을 이번에 쓰셨다고요? 네, 드디어 첫 책을 썼습니다. 와. 대단하다. 공저는 하나 있는데 단독 저서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갑자기 바로 직전에 공저를 공저 쓴 많이 사람. 쓰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까 저승사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 기자님도 시사인의 시사인의 저승사자거든요. 제가 뵐 때마다 비슷한 톤인 것 같긴 해요. 까만색 옷만 입고 다녀서.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톤. 똑같은 톤. 이유가 까만색으로. 있나요? 관리하기가 편해요. 아. 뭐 묻어도 잘 안 보이고. 그 검은색이 다 같은 검은색이 아니다. 더 밝은 검은색이 있고 더 어두운 검은색이 있고 철학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아니 처음에 제가 나경 기자에게 네. 되게 초반에 왜 늘 까만 옷을 입고 다니냐라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그럴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 빈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취재를 하면서 쉬다가도 휴일에도 콜이 오면 우리가 그런 가야 현장을 된다. 가야 되는데 어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느냐. 이렇게 늘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기자가 눈에 띄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전 그때 이제 막 기자가 됐으니까요. 선배님의 어떤 말씀이었구나. 막 기자로서 선배로서 따끔하게 그랬는데 이제 보니 그런 거였다고? 실용적인 이유였다. 그때는 열심히 일했나 봐요. 저런 알겠습니다. 새로 쓰신 책 제목이 네. 독특하네요.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새 책을 내시고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 전 박하나 작가님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요? 나는 책 소개를 할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그 책도 봤었고, 저 사실 약간 평소에 범죄물, 범죄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저 스스로에 대해 왜 내가 이거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왜 이걸 약간 즐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약간의 조금 그 의문과 더불어 약간의 찝찝함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는. 약간 길티함 같은 네네, 거요? 뭔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확신은 없는데 혹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근데 정말 이런 추리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강력한 플롯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구도가 일단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단순하고 강력한 플롯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이게 스포츠와 같다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 소득이 1만 불 이상이면 뭐 등산을 한다거나 뭐 2만 불 이상이면 골프를 친다거나 3만 불 이상이면 이제 뭐 요트나 캠핑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추리 소설이나 이런 범죄 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국민 소득 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국민소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치안이 실제로 안전할 때. 왜냐면은 밖에 당장 나가면 막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범죄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현실이 범죄인데. 그러니까 현실이 실제로 좀 치안이 안정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그런 지적인 유의. 추리소설이 되게 지적인 유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편하게 에세이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에서도 한 2010년? 중후반? 뭐 이때부터 되게 범죄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맞아요. 시그널 뭐 이런 드라마나 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 본편 전편이 되었던 그것도 그때쯤 나왔죠. 추리 소설을 즐기는 거는 뭐 그런 점이 충분히 있죠. 그럴 수 있죠. 약간 퍼즐 같은 거를 푸는 듯한 그런 재미. 하지만 저희가 오늘 또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사실
또 그것과도 범주가 굉장히 좀 다른. 그렇죠. 이건 정말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을 추적하는 뭐 경찰, 뭐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리 소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의 계기와 그러니까 그 어떤 분노의 강도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속이고 파괴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을 다룬 이번 책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악이 아니라 진짜 악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또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제가 먼저 우리 그 나경희 기자님을 좀 소개를 하고 책도 소개를 좀 여러분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경희 기자님이 2018년에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9년차 기자 세상에. 늙었네요. 늙었나요? 10년 차.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아직 좋을 때다. 그쵸. 근데 9년차 기자면 이제는 진짜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첫 기사가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었고 그 기사를 처음에 써서 바로 첫 기사로 커버 기사를 쓴 걸로 되게 이제 회사 안에서도 화제가 됐던 인물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썼던 기사 중에 좀 제일 유명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텔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 그 사건은 또 어떤 거였는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 애가 숨을 안 쉰다. 아기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애가 이제 코피를 흘리면서 생후 얼마 안 된 아이가 이제 쓰러져 있었고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 그 베개에 이렇게 애를 받쳐서 이렇게 나오는 CCTV 화면이 있어요. 다행히 아이는 죽지 않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며칠 전에 경찰에 잡혀가서 구속이 됐고 애 아빠 혼자 거기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던. 근데 그 애뿐만 아니라 걔의 오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2명을 갓난 아이 2명을 이제 아빠 혼자 케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왜 모텔에서 이 가족들은 이랬을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추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부가 이 가족이 모텔을 일대를 다 전전하면서 집이 없이 모텔에서 살고 있었던 가족이었고 특히 이 아이들이 다 모텔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아이도 모텔에서 그냥 욕실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좀 신체에 좀 손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아이였고 근데 이제 애 엄마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뭐 얼마씩 빌려가지고 하다가 그걸 갚지 않으니까 이제 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종 소액의 이런 사실 자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구속을 안 시키는데 게다가 심지어 신생아의 엄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처를 해주는데 이 부부가 지적 장애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이제 출석하라고 하는 걸 통보서를 받으면 무서워가지고 계속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괘씸하다. 왜 안 나오느냐. 와서 소명하면 될 걸 왜 안 하느냐라고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고 이제 애 아빠 혼자 남아서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신생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울잖아요. 그래서 애 아빠가 왜 계속 우냐고 이러면서 애를 침대에 내던졌는데 그게 이제 애가 코피를 흘리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로 이어져서 결국에 아빠도 구속이 되고 엄마도 구속이 되고 아이는 병원에 가고 첫째 아이는 보육원에 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모텔에서 어떤 부부가 아이를 학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었었는데 이제 심층 취재를 현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스토리들을 발굴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시사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진짜 돈을 보내면서 그 부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사건 뒤에 이런 이면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파헤친 좋은 기사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사실 그 외에도 뭐 5.18 문제도 이제 지속적으로 다뤄왔었는데 그때도 예컨대 계엄군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엮는다든지 그게 되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냥 이 선악 구도 뒤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기자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도 약간 그가 걸어온 이런 여러 가지 기사의 커리어들을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책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부제가 특채 일기 프로파일러 4명의 범죄 수사 이야기입니다. 사실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우리 되게 익숙하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꽤 뭐 역사가 오래됐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에 의하면 2006년 1월 10일에 대한민국 공식 프로파일러 일기가 출범을 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이니까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전일용 씨부터 하면 조금 더 오래됐지만 하지만 정말 공채 일기로 네. 시작하면 20년이 된 거죠. 정말 딱 20년이니까 저로서도 제가 다 성인이 된 이후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생각보다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1기로 16명이 채용되는데 그중에 김윤희, 백승경, 최대호, 추창우 이렇게 4명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접 만난 현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가해자의 서사 혹은 악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짚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인물 혹은 사건들도 나오는데요. 예컨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활보했었던 연쇄살인범 정남규. 아마 서울에서는 이 정남규의 범행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보라매 공원에서 여성을 칼로 찌르고 살해한 사건인데 그래서 목요일 밤의 괴담 막 이런 게 퍼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이 특이한 사람이었던 게 이 보라매 공원 사건 때문에 이제 뭔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잡고 막 경찰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잠적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어떤 범행 도구나 방법들을 바꾸고 그래서 되게 혼선을 막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그런 인물이고 이 시기 때가 또 유영철이 활동했던 시기랑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정남규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오고요. 또 저도 이 사건 보고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2014년 5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교제 폭력 후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의 부모를 죽이고 여자친구를 8시간이나 감금했던 남자의 사건 뭐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책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알려진 사건들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의 시각 그리고 그 범행에 대한 아주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정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이 책 속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후반부에는 CCTV와 블랙박스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연쇄살인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의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진화된 악 앞에서 미래의 프로파일링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그런 책이고요. 사실 그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 씨 나왔던 그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그 후속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약간 연작의 흐름 안에서 나온 책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게 2022년에 SBS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거의 원작이 있어요. 책이 악의 마음 똑같은 동명으로 나왔던 책이 있고 그거를 이제 고나무 전 한겨레 기자가 네, 한겨레 기자고 지금은 이제 스토리 기획사의 이제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쓰셨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송하영 그러니까 김남길 씨가 맡았던 그 권일용 씨의 역할을 맡았던 그분이 그 본인의 후배들 그러니까 공채 일기 프로파일러들의 이제 임용식에 가서 임용장을 건네고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후배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 일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책을 읽는데 되게 약간 드라마 장면 같은 게 계속 좀 제 눈앞에 영상물이 약간 눈앞에 계속 그려진다 느낌으로 책을 읽기도 했어요. 글을 그만큼 잘 쓰셨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약간 간단한 총평을 좀 네. 하면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원래 나경원 기자의 글 쓰는 스타일 좀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경원 기자 글들 중에 기사글 말고도 저희가 굉장히 짧게 쓰는 뭐 기자들의 프리스타일 뭐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칼럼 같이 쓰는 건데 근데 짧은 글을 굉장히 완결성 있게 잘 쓰는 기자라서 제가 늘 굉장히 좀 재밌게 그 코너를 보거든요. 나경원 기자가 쓸 때. 근데 이번에도 사실 저는 이 앞에 프롤로그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 마지막 부분이 너무 힘이 너무 있게 좋아요. 딱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번 제가 마지막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볕도 들지 않고 CCTV도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범죄를 쫓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이. 이들 앞에서 프로파일러들 앞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옛말은 이렇게 바뀐다. 범인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러나 결국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해자의 서사는 오로지 또 다른 가해자의 서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가해자의 서사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이거구나. 이 책은 맞아요. 이런 책이구나. 이 책의 효용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좀 독자로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만든 문장이겠구나. 나온 문장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구조적으로 잘 짰다 하는 이 형식적인 데서 오는 안정감도 있지만 특히 이 작가가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책을 썼는지가 되게 잘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앞에 프롤로그가 정말 좋았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나 자신에 대한 약간의 그 의구심, 약간의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것은 이해를 하기 위한 책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실제로 이 책에서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계속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듣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약간 그가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는 지점도 생기는데 사실 그게 엄청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거리를 둘 수도 없고 근데 이해가 가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런 모순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 일에 올바르게 적용하려고 애를 써왔는가라는 것이 되게 이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게 나경희 기자님이 이 책을 쓰면서도 가해자의 서사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그 문장이 되게 딱 와닿았어요. 되게 힘 있는 문장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 직업이나 이제 직업인에 대한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이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그 일기 특채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가시밭길이잖아요. 정말 힘들죠. 선구자.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경찰 조직이라는 조직도 이미 어느 정도 이 조직이 굴러가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이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사실 그냥 갑자기 뭔가 사내 스타트업 같은 거죠. 그렇죠. 갑자기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들이 사실 그냥 관례상 어떻게 한다는 그 프로세스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뿌려졌을 때는 거기 그냥 자기가 이제 혼자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런데 이들은 사실 뭐 어떤 분은 경찰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이 조직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 안에서 되게 내가 무언가를 기여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너무 잘 담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아니 그 작가님도 원래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니까 되게 노출이 많이 됐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 제목에 나오는 단어처럼 악의 이유라고 하는 거에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승낙하신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제가 9년차 기자인데 거의 대부분 사회팀에 있었거든요. 정말 사건 사고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그냥 모든 사건 사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악이에요.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뭐 사고가 났지만 그걸 뭐 이제 몰라서 그렇게 사고가 났어도 그건 무지의 악인 거고 그걸 이제 알았는데도 그냥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 덮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악인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유가족들이 인터뷰 끝날 때 근데 저기요 이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이제 뉴스에서나 나도 이런 일을 봤지 내가 정작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그걸 되게 후회하세요. 내가 그때 그냥 채널 돌리지 말고 좀 관심 가져줄 걸. 뭐 그때 이제 유가족들이 뭐 앞에서 이렇게 시위할 때 말이라도 한번 해줄 걸. 이렇게 되게 후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뭐 우리 가족은 이런 일 당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정말 사고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선거 악이 그렇게 딱 내 문 앞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악이 딱 이렇게 여기 우리 집은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해자들 뭐 무지해서든지 알아서든지 그런 걸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악을 골라내서 교도소에 보냈으니까 청소 끝 이게 될까? 근데 이제 걸리지 않은 악들도 있고 이를테면 법이 미비하거나 시스템이 무죄한 것도 그것도 악인데 그럼 이거는 감옥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사회는 정말 이게 다 혼재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게 되게 늘 의문이었어요. 네,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다시 사회로 돌아오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 후에 돌아와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한 짓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를 가둬놓다니. 더 큰 분노나 더 큰 어떤 원망감 혹은 더 안 좋은 범죄 수법 같은 것도 배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 할 수 있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딱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전염이라는 게 당신의 폐 속에 들어간 공기가 내 폐에 들어와서 전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악도 그냥 어디서 다 끊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그냥 불똥처럼 여기 튀어오면은 제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사건 사고 현장 가거나 그러니까 되게 또 피해자들 어떤 폭력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1차적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게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예컨대 지역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출동하는 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너무나 이제 무관심하거나 해서 정말 잘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고 저도 얘기 들으면서 되게 분노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말하자면 이 나쁜 거, 떼탄 거 우리 사회에서 되게 날 것 그대로를 늘 이제 마주하면서도 되게 자원이 없는 경우라서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상사들도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이 사회가 안전하길 바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경찰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악의 연결성을 끊을 때 거기에 경찰이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여전히 되게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되게 불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악의 연결성 안에서 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 이걸 조금이라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이 경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말하자면 더 나은 사회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이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을 저도 책에서 만나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너무나 악랄한데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약간의 안심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또 책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하나 작가님 어떤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이긴 한데요. 206페이지에 이제 19화 디지털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이 서술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사실 아마 좀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신촌 공원 살인 사건 혹은 뭐 신촌 뭐 대학생 살인 사건 이렇게 많이 불렸었던 사건인데 이게 약간 요약을 하자면 사령 카페.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 안에서 만나는 오프라인에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이들이 아니라 온라인에 이제 어떤 좀 오컬트 문화를 이제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인연을 맺은 사이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의 관계가 처음에는 조금 좋았다가 이들의 관계가 이제 어떤 시점 좀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좀 서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들이 완전히 이제 그 단체 카톡방에서 거의 이제 막 매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제 그 카톡방도 사실상 이제 좀 와해가 돼서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피해자가 사실 좀 그 가해자들에게
뭐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막 너네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막 그리고 이제 뭐 이 둘 피해자 가해자들 둘이 사실 이제 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뭐 내가 너네 이런 관계도 내가 다 폭로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정말 친밀하게 온라인에서만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들을 좀 협박 하는 일이 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이 협박을 받던 나머지 한 4명 정도가 공모를 해서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이 대학생을 죽이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만났는데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신촌의 한 공원이었고 거기로 이제 그를 유인을 해서 이제 그를 계획한 대로 죽이게 된 사건이었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도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은 뉴스에 좀 단신들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신촌에서 20대 대학생이 죽었대. 근데 그 죽인 애들이 인터넷에서 뭐 알던 애들이래. 이렇게 되니까 되게 뭐지? 약간 네. 그러다가 저도 막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처음에는 뭐 그 이 중에 사실 그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네가 뭐 치정이 생겨서 뭐 죽인 것이다. 혹은 뭐 이 카페가 좀 되게 독특한 어쨌든 카페였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뭐 오컬트 뭘 하다가 그걸로 뭐 얘를 죽인 거다.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네. 이게 뭐 치정이라든지 네. 뭔가 하여튼 원한 관계 혹은 뭔가 뭐 미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오컬트적인 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 범죄가 이제 이해가 되고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정말 파헤쳐보면 볼수록 그런 어떤 정말 살인까지 마음먹게 할 정도의 우리가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약간 짜증 너무 짜증이 났다. 메시지로 짜증나게 굴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맞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누군가를 이제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 사실 지금도 약간 좀 이해가 완벽하게는 맞아요.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공모를 하잖아요. 뭐 어떻게 죽일지 그래서 뭐 막 칼도 사고 막 맞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죽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되게 허술했단 말이죠. 맞아. 허술하지만 물론 굉장히 이제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죽였지만 뭐 그를 죽이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장을 인닉하려고 정리하는 방식 그것도 이제 막 거기 피가 막 다 묻어 있는데 뭐 다음 날 환경미화원이 치워주겠지. 와서 치워줘야 생각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죠, 네, 사실은. 이걸 현실로 인식한 이들이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경험이 너무 협소한 사람, 맞아요. 경험이 너무 정말 적은 온라인에서만. 네, 그런 사람이 그냥 자신이 어떤 상상하고 그 상상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일을 벌이긴 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잔혹한 한편으로 사실 너무나 또 되게 조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전 되게 이 얘기가 제일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 분들이 범죄자를 많이 면담할 때 이제 특히 초범인 경우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잘 죽지 않고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생명을 죽이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뭐 그냥 생각처럼 진짜 영화에서 총 한 번 쏘는데 팍 하고 죽어. 뭐 칼 한 번 맞았는데 팍 하고 죽어.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이 친구들은 되게 나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별로 없고 근데 그 고등학생이었죠. 제일 어린.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마저 사실은 학교 생활이라는 그런 소셜 그룹에 조인이 되어 있던 친구들이 아니라 사실 진짜 온라인에서 그냥 진짜 24시간 늘 로그인돼서 되게 뜬 세상을 살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리 중에서 다 한 만 명이라도 아니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적어도 걸릴 것 같아. 라거나 이거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무리에서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의 폭력성만 부추기는 거죠. 또 서로의 허세와 폭력성만 부추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놓고 자기들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문 다 묻히고 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누가 치워주겠지. 아니 누가 시체를 치워주나요? 솔직히 신고를 하죠. 아니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뭐 이를테면 뭘 죽였는데 하다못해 뭐 동네 고양이를 죽였는데 놔두고 가면 누가 치워주겠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네. 비현실적인 현실 감각이 없었던 친구들이 마치 아닌가. 살인도 게임처럼 맞아요. 왜냐면 게임 안에서의 살인이라고 하는 건 뒤처리가 전혀 필요하지 저절로 않은 그게 증발되잖아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죽이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증거품 같은 것들을 그냥 내일 아침에 그럼 치우고 하면서 집에 가지고 가 있는 바람에 이게 다 또 그렇죠. 압수되면서 강력한 이제 증거 물품이 밝혀지고.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하는 과정까지는 그냥 뭐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다 쳐. 근데 어떤 물성을 접하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살인 행위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참혹한 방식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40회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이 찔렀고 그 이후에 이제 목숨을 잃은 후에도 또 더 찌르는 행위까지 하는.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게 압도적일 텐데 어떻게 그냥 평범한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나서 왜냐면 그 이후에 그냥 자기들끼리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문자를 막 주고받고 하는 것들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신체가 이용되는, 그리고 실제로 막 피가 튀기는 이런 경험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남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신촌이라고 하는 공간성, 그러니까 도시에 정말 너무나 모두가 볼 수 있는 한복판에서 일어난, 심지어 공원이었기 때문에 CCTV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난 우발적이면서도 계획적인 범죄, 이후에 그 평온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범죄가 시작됐다라고 백승경 맞아요. 프로파일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 시작을 연 사건이다 하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다 정말 다 디지털로 넘어가서 그쵸. 사실은 그냥 본인 손에 정말 피 하나 안 묻히는 범죄들로 완전히 진화를 해버렸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뭐 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자살하게 만들거나 이 사람을 성노예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말 진화를 해버렸죠. 끔찍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뭔가 어떤 기점 같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나경 기자님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권일영 교수님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저도 기자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가장 머머했던 사건은 뭡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게 상투적으로 여쭤봤었는데 근데 이제 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내가 가장 아끼는 펜 하나만 도둑 맞아도 그놈이 가장 죽일 놈이고 세상에서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지만 기자로서 그런 질문 하는 거 이해한다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사실은 저도 다 모든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을 이제 뭐 자료도 보고 네. 네, 직접 그거를 이제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사건보다는 이 범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남규예요. 정말 글쎄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은 한번 진짜 한번 면회를 가서 뭐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을까 이 책을 쓰기 전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떤 한 개인이 끝없이 추락했을 때 브레이크 없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사랑, 그게 꼭 진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집에 혼자 살지만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가 있더라도, 금붕어라도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정말 내가 진짜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확 오늘 뭐 한 건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오늘 집에 가서 강아지 밥 줘야지 이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참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또 일상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속되면 우리 집 우리 강아지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남규는 그런 존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실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노모랑 그쵸. 같이 살고 음. 있었지만 노모는 거의 정남규랑 말을 하지 않았고 왜냐면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냐면은 피비린내라는 게 수사관들이 딱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정남규가 살인 도구를 자기 방에 뒀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피비린내라는 게 정말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쵸. 살인을 너무 많이 해서 잘 씻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노모가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거를 브레이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너 혹시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 공포가 그렇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가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게 브레이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남규도 정말 자신의 엄마를 사랑했다면 그런 짓을 안 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접점이 있다거나 뭐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다거나 뭐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 친구가 있다거나 그래도 뭐 전 직장 동료 어디 돌아다니다가 얼굴을 알 법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런 짓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경찰들이 좀 더 빨리 이 사건의 연쇄성을 깨닫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범죄가 보면 점점 진화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바이러스처럼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실패했을 때. 정남규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사실 프로파일러들 사이에선 되게 최악의 하지만 되게 과소평가받는 그쵸. 범죄자라고 책 안에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진화되는 악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영철이나 강호순처럼 이제 유명한 또 그들하고는 또 되게 다른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리고 정남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학창 시절 뭐 군대 갔을 때 등등등. 그래서 아니 놀라울 정도로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그때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치 이 악이나 폭력이라는 게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가 약한 사람한테 정말 들러붙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계속 겪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범죄가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옆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범죄가 막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남부 지역에서 원래는 계속 하다가 이게 뭔가 연쇄살인인 것 같아라고 하는 걸 경찰들이 포착하자 경기도 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호선을 바꾸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혼선을 준 인물이고 저는 이제 책에서 정남규를 표현할 때 정말 살인이 자기의 잘하는 일이라서 맞아요. 직업 살인자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죠. 왜냐면 정남규가 한 번도 본인의 인생을 통틀어서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칭찬을 받거나 자기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하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들키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순수하게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 내 소질이다. 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살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죽은 시체와 혹은 죽어가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걸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나 자존감이 낮고 네. 저 여자 나를 거절할 거야 라는 게 너무나 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걸 보면은 집 문 앞에서 여성이 사라지기 직전에 살인을 저지르는 처음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아 정말 저 여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말을 못 걸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직전까지 참다가 망설이다가 약간 안녕 이렇게 말을 걸듯이 칼을 휘두른 거죠. 말하자면 이거 되게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사실 정남규만큼 기구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범죄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그 백승경 프로파일러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악이라는 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걸까요? 뭐 이런 오래된 논쟁을 또 하다가 문득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갖 경험을 다 하다가 심지어 뭐 행상을 하시는데도 뭐 1억씩 꺾고 모아서 뭐 기부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백수민 프로파일 이거 되게 명쾌하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선함이. 선함이 그 사람의 달란트인 거죠, 말하자면. 음. 정말 그 사람의 재능인 거고 잘하는 점이 장점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런 약간의 좀 자신에게 닥친 불운한 일들, 사건들을 견디지 못하고 또 상대방한테 그대로 투사해버리는. 악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그게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 난 착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조금만 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완전히 나쁜 쪽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규는 사이코패스예요? 검사를 했을 때 물론 지수가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압도적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남규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막을 수 없었을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일들 거기서부터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이 폭행을 당했을 때 옆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려준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너가 당한 일을 나중에라도 들었을 때 너가 당한 일은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 라고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거나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사과를 받자 같이 가자 뭐 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미래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같이 가서 내가 너랑 같이 싸워줄게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좀 이렇게까지 추락하진 않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모든 진짜 에멘탈 치즈 구멍처럼 모든 게 다 비껴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일 당했지? 근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무시했을 수도 있죠. 원래 그런 성향이라서 이제 나한테 이런 불운한 일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고 그거를 아무도 이제 컨트롤하거나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에서조차 이런 범죄를 한두 번, 두 번 시작했을 때조차 빨리 캐치하고 이 사람을 잡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 사람이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이게 첫 살인으로 바로 가진 않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능성을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몇 년 살다가 내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범죄가 됐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남규가 이 살인을 언제 멈출 수 있었을까? 아니면 언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할 때 그 진화의 순간에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정남규 자체가 흥미롭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환경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남규가 나오는 대목들에서 사실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게 그가 이제 약간 자기의 이제 범죄 사실이 이제 근데 못 찾잖아요. 경찰들이 계속 헛다리를 짚고 이런 것들을 막 그 스크랩해서 맞아요. 자기 집에 되게 모아놨고 근데 사실 이제 정남규가 약간 사실 인지적으로 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를 써서 그 사람이 한 거였는데 스크랩을 그런 한 거 일이 자체가. 근데 그 중에 그 스크랩 중에 자기의 범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아동 성폭행 맞아요. 피해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그가 같이 스크랩을 했었다는 그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러니까 그가 너무 잔혹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이제 책에서도 프로파일러들이 안타깝다라는 그 생각이 맞아요. 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해서 연민이나 이런 그게 게 아니고.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가 처했었던 그 상황들 그것들이 너무나 정말 안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범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크랩이나 본인이 뭐 남겼던 뭐 탄원서 같은 거, 탄원서 빨리 날 사유시켜달라 이렇게 재판부에게 보냈던 편지 같은 걸 보면은 평생을 본인도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일을 좋아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하지? 나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자원이라 해봤자 뭐 신문이나 뉴스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저게 내 이야기인가? 내가 저래서 저렇게 됐나? 이런 거를 본인도 이해하고 싶었던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옆에서 너가 당한 일이 이런 거였고 하지 말자 뭐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정남규라고 하면 막 현장 검증 같은 거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수송 차량으로 이동할 때 너무 이제 순진무구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그 모습 같은 게 화면에 다 노출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 같은 것들이 사실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체 정남규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또 정의 내려야 되는가가 되게 큰 과제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남규 백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왔고 그게 이제 범죄 행동 분석적 관점이 들어간 최초의 백서,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직접 작성한 이제 그런 백서로 남아있죠. 근데 이 부제도 연쇄살인범의 행태 분석을 통한 한국적 프로파일링 기초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그 문제를 발생시킨 시점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그런 발간사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남규라는 인물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수사 관행과 새로운 수사 기법, 이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 합쳐지는 파도 안에서 등장하게 된 범인이고, 이 과학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을 잡고 이 살인을 멈출 수 있었던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또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기는 해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정남규는 과거의 수사 관행과 새로운 수사 기법이 합쳐지는 과도기의 이정표였다. 그 이정표가 세워진 땅에는 피해자의 피가 스며 있었다. 의류 판매원으로 꿈을 키우던 젊은 여성, 낮에는 격리 일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며 홀로 딸을 키우던 엄마, 백화점 판매원이자 두 딸의 엄마, 새벽 일을 나가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홀로 돌아오던 여고생. 이렇게 쭉쭉쭉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장들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거론한 거는 작가님이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건가요? 네, 왜냐면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되게 적절한, 저는 제 생각에는 케어를 못 받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다들 정남규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신, 일가족이 그렇죠. 모두 살해당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풍비박산이 났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살아계신 피해자분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분이나 어쨌든 이 피해자를 아는 분들이 읽었을 때 되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뭐 실명을 쓰거나 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것도 모르거니와 실명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걸 보신다면 뭐 이렇게라도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게 굉장히 좀 반갑고 또 되게 슬프더라고요. 맞아, 되게 슬펐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그냥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했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 정말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진짜 날벼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교통사고 같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저희가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2부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봤던 사건을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약간 이 책을 쓰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랄까? 작가님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여쭤보고 싶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1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2부 올라오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네, 그러면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고 1부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